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이지은 32세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시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감시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몰래카메라 200개로 말이에요. 화장실, 침실, 심지어 냉장고 안까지. 제가 숨쉬는 모든 순간이 녹화되고 있었어요. 3년 동안 말이에요. 지은이가 우리 아들한테 뭘 하는지 봐야겠어. 처음에는 단순한 시댁 갈등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진짜 목적은 저를 이혼시키고 아들을 되찾는 거였어요. 그것도 합법적으로 말이에요. 제가 바람을 피우거나 학대를 하거나 가정을 소홀히 한다는 증거를 만들어서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한 가지를 간과했어요. 며느리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오늘 그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시댁과 갈등이 있으신 분들이나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고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먼저 제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저는 1992년생, 올해 32세입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랐어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중견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남편 민수는 저보다 2살 위인 34세이고 대기업 연구소에서 엔지니어로 일해요. 우리는 2019년에 결혼했어요. 연애 3년 만에 결혼한 거죠.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민수는 정말 착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첫 만남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어머, 지은이구나. 우리 민수가 얼마나 예쁘다고 하던지. 말로는 환영하는 것 같았지만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그런데 집안이 어떻게 되니? 부모님은 뭘 하시는지? 형제자매는 있는지? 첫 만남에서부터 신상 정보를 캐내려고 했어요. 민수 아버지는 조용하고 온화한 분이셨는데 어머니는 정반대였어요. 강하고 지배적이고 모든 걸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했어요. 우리 민수는 어릴 때부터 엄마 말만 들었어. 정말 착한 아들이야. 자랑처럼 말하지만 뭔가 섬뜩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더 심해졌어요. 지은아, 웨딩드레스는 이런 걸로 해야지. 식장은 여기로 정했어. 우리가 단골이거든. 신혼집도 우리 근처로 해야 해. 멀면 불편하잖아. 모든 걸 시어머니 마음대로 정하려고 했어요. 제가 의견을 내면 애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구나 하면서 무시했어요. 민수에게 얘기했지만 민수는 어머니 편만 들었어요. 지은아, 엄마가 경험이 많으시니까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아. 엄마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를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야. 결혼식 당일에도 시어머니는 계속 간섭했어요. 지은아, 웃을 때 이빨이 너무 많이 보여. 품위 있게 웃어. 인사할 때 허리를 더 깊이 숙여야지. 우리 집안은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단다. 정말 하루 종일 지적만 받았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는 더 심했어요. 일주일에 3번은 꼭 저희 집에 왔어요. 지은아, 집 정리는 제대로 하고 있니? 민수 밥은 잘 챙겨주고. 우리 아들이 살이 빠진 것 같은데 밥을 제대로 안 주나? 매번 지적질만 했어요. 그리고 항상 집안을 샅샅이 둘러봤어요. 어머, 여기 먼지가 있네. 이 요리는 어떻게 만든 거니? 우리 민수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닌데? 정리정돈을 좀 더 신경 써야겠어. 처음에는 시어머니 나름대로 저를 도우려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점점 도를 넘었어요. 냉장고를 마음대로 열어보고 옷장도 뒤져보고 심지어 저희 부부의 대화까지 끼어들었어요. 민수야, 지은이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지은아, 우리 민수한테는 좀 더 부드럽게 말해. 마치 저희 집 주인인 양 행동했어요. 그런데 가장 이상한 건 시어머니가 올 때마다 집안 곳곳을 유심히 관찰한다는 거였어요. 벽면, 천장, 가구 뒤쪽까지. 뭘 그렇게 보세요? 아니야, 그냥 집이 예쁘게 꾸며져 있나 봤어. 그때는 단순히 집에 관심이 많은 건가 싶었어요. 결혼 1년 후 저는 임신을 했어요. 정말 기뻤죠. 민수도 너무 좋아했고요. 그런데 시어머니 반응이 이상했어요. 어머, 벌써? 기쁘다기보다는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지은아, 임신했으니까 이제 회사 그만둬야겠네. 집에서 조리를 잘해야 해. 우리 손주를 위해서. 앞으로는 내가 더 자주 와서 챙겨줄게. 임신을 핑계로 더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하루 걸러 하루씩은 와서 이것저것 간섭했어요. 지은아, 이런 음식은 임신에 안 좋아. 이 자세로 앉으면 안 돼. 텔레비전도 너무 많이 보면 안 좋아. 정말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그리고 점점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은아, 집 열쇠 하나 더 만들어줄래? 응급 상황에 필요할 수도 있잖아. 민수가 없을 때 혼자 있으면 위험하니까 내가 와서 지켜줄게. 집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연락이 안 되면 바로 올 거야. 슬슬 감시받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임신 5개월쯤 됐을 때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민수가 출장을 간 날이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왔어요. 밤 10시에 말이에요. 지은아, 괜찮니? 갑자기 걱정이 돼서. 어머니, 저 괜찮은데요? 그래도 확인해봐야지. 혼자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 그날 시어머니는 집안을 정말 자세히 둘러봤어요. 구석구석 다 살펴보더라고요.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전기는 괜찮지? 누전이나 화재 위험은 없고 가스밸브는 잘 잠갔니? 정말 이상했어요. 마치 뭔가를 찾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화장실에도 들어가더라고요. 변기물이 잘 나오나 확인해 볼게. 화장실에서 뭔가 뒤지는 소리가 났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아니야, 그냥 청소 상태를 봤어. 정말 이상했지만 임신 중이라 예민한가 싶어서 넘어갔어요. 출산 후에는 더 심해졌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첫날부터 시어머니가 상주했어요. 지은아, 처세라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아기 키우는 건 경험이 중요해. 아예 저희 집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아기 돌보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간섭했어요. 아기 기저귀는 이렇게 갈아야 해. 분유는 이 정도 온도로. 앉는 자세가 틀렸어. 제가 뭘 해도 지적질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기와 있는 모든 순간을 지켜봤어요. 지은아, 아기랑 뭐 하고 있었어? 왜 아기가 울고 있니? 뭘 잘못했어? 아기가 보채는 건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아서야. 정말 24시간 감시받는 기분이었어요. 심지어 제가 화장실 가는 것도 체크했어요. 너무 오래 있었네. 아기가 찼잖아. 화장실에서 뭐 했어? 정말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아기가 자는 시간에도 시어머니가 방을 자주 들락날락했어요. 아기 이불은 잘 덮어놨나 확인해 볼게. 온도 조절은 잘 되고 있나? 너무 자주 와서 아기가 깰 정도였어요. 어머니, 아기가 깨잖아요. 괜찮아, 할머니가 보러 온 거라고 말해줘.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기 돌보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기도 했어요. 어머니, 왜 찍으세요? 추억으로 남겨두려고. 우리 손주가 엄마랑 있는 모습 예쁘잖아.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아기가 6개월쯤 됐을 때 드디어 시어머니가 집에서 나갔어요. 이제 지은이도 익숙해졌을 테니까 가끔씩만 올게. 정말 해방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자주 왔어요. 주 2에서 3번은 꼭 와서 집안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항상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지은아, 요즘 뭐 하며 지내? 민수 없을 때는 뭐 해? 혹시 누구 만나거나 그런 건 없지? 인터넷은 뭘 보니? 마치 제가 무슨 나쁜 짓이라도 하는지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집안 곳곳을 정말 자세히 봤어요. TV 뒤쪽 화분 뒤, 심지어 천장까지. 뭘 그렇게 보세요? 집 관리 상태를 보는 거야. 우리 손주가 살 곳이니까. 그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그런데 아기가 돌이 지나고 나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아기가 자꾸 TV 위쪽을 가리키면서 울더라고요. 엄마, 저기 뭐야? 아기가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꾸 TV 위를 가리켰어요. 올려다봤는데 뭔가 작고 검은 점 같은 게 보였어요. 처음에는 먼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렌즈 같았어요. 설마 카메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의자를 가져와서 올라가서 확인해봤는데
정말 초소형 카메라였어요. 손톱만한 크기의 무선 카메라가 TV 위에 숨겨져 있었어요. 이게 뭐지? 누가 설치한 거지? 그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시어머니가 자꾸 집안을 둘러보던 이유, 이상한 곳까지 살펴보던 이유,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니까 더 찾아봤어요. 침실, 거실, 부엌, 화장실. 어디에 또 있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침실 천장에도 카메라가 있었어요. 화장실 환풍기 안에도, 부엌 전자레인지 위에도, 심지어 아기 방에도 있었어요. 도대체 몇 개나 있는 거야? 1시간 동안 집안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 결과 총 15개의 카메라를 발견했어요. 거실 3개, 침실 4개, 부엌 3개, 화장실 2개, 아기 방 3개. 정말 온 집이 카메라 투성이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그때 확신했어요. 시어머니라고.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시어머니밖에 없었거든요. 집 열쇠도 있고 자주 와서 설치할 기회도 많았고, 그리고 제가 뭘 하는지 궁금해했던 모든 행동들이 설명됐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민수에게 말해야 하나? 하지만 믿을까? 시어머니한테 직접 따질까? 하지만 증거를 없앨 수도 있고. 그날 밤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여보, 우리 집에 혹시 이상한 게 있지 않을까? 이상한 게? 뭔데?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아. 뭔 소리야? 누가 왜? 민수는 전혀 믿지 않았어요. 지은아, 요즘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예민해진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정말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 카메라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어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전까지는 말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카메라들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언제 녹화되는지.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카메라들이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영상이 전송되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로 전송되는 거지? 인터넷으로 무선 카메라에 대해 찾아봤어요. 그리고 무선 카메라 탐지 앱을 다운받았어요. 앱을 실행해서 집안을 스캔해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총 47개의 무선 신호가 감지됐어요. 제가 찾은 15개 말고도 32개가 더 있다는 얘기였어요. 47개? 이게 말이 돼? 더 꼼꼼히 찾아봤어요. 책장 뒤, 화분 안, 액자 뒤, 심지어 냉장고 안까지. 정말 상상도 못한 곳에 카메라들이 숨어 있었어요. 옷장 안에도 있었고, 신발장에도 있었고, 심지어 변기 뒤쪽에도 있었어요. 하루 종일 찾아서 총 47개를 모두 발견했어요. 이건 감시가 아니라 스토킹이야.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카메라 중 일부는 최신형이었는데 밤에도 촬영이 가능한 적외선 카메라였어요. 그리고 음성도 녹음되는 고성능 카메라들이었어요. 얼마짜리인지 찾아보자. 인터넷으로 가격을 확인해봤는데 한 개당 최소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47개면 총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돈을 써가면서 날 감시했다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카메라들의 설치 위치를 보니까 정말 치밀했어요. 제가 하루 종일 어디에 있든지 최소 3에서 4개의 카메라에는 찍히도록 설치되어 있었어요. 사각지대가 거의 없었어요. 화장실에서도 샤워할 때도 잠들 때도 모든 순간이 녹화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걸 언제부터 한 거지? 카메라들을 자세히 보니까 설치 시기가 다른 것 같았어요. 오래된 것도 있고 최근에 설치된 것 같은 것도 있고 가장 오래된 것은 결혼 초기부터 있었던 것 같았어요. 결혼 초기부터? 그럼 3년 동안 제 모든 생활이 녹화되어 있다는 뜻이었어요. 민수와의 사생활도, 아기 돌보는 모습도, 혼자 있을 때도. 정말 모든 것이요.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뭘 보려고 했을까? 이 영상들을 뭐에 쓰려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또 왔어요. 지은아, 잘 지냈어? 평소와 똑같이 친절한 척하면서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모든 걸 알고 있었으니까.
시어머니가 집안을 둘러보는 모습이 이제는 정말 소름 돋았어요. 카메라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거구나. 어머니, 차 한 잔 드실래요? 그래, 고마워.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면서도 속으로는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은 증거를 더 수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카메라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시어머니가 실제로 영상을 보고 있다는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카메라를 모른다는 척하면서 평소와 똑같이 생활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관찰했어요. 시어머니가 언제 오는지 뭘 하는지.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시어머니가 휴대폰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슬쩍 봤는데 우리 집 거실이 나오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우리 집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역시 그때 확신했어요. 시어머니가 범인이라고. 하지만 아직 부족했어요.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영상을 뭐에 쓰려는지 알아야 했어요. 며칠 더 지켜본 결과 시어머니의 진짜 목적을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바람을 피우거나 아기를 학대하거나 가정을 소홀히 한다는 증거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 증거가 있으면 민수에게 보여주고 이혼을 유도하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민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민수야, 지은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 것 같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왜요? 엄마가 보기에는 뭔가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요? 글쎄, 마음이 딴 데 있는 것 같아. 엄마, 무슨 소리예요? 그냥 엄마 느낌이야. 여자의 감이라고 해야 하나? 시어머니는 계속 저에 대한 의심을 심어주려고 했어요. 지은이가 혼자 있을 때 뭐 하는지 아니? 집에서 아기 돌보고 있죠. 정말 그럴까? 엄마는 좀 의심스러워. 엄마, 왜 그러세요? 그냥. 요즘 지은이 표정이 이상해. 정말 교묘했어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계속 의심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3년 동안 녹화한 영상들을 편집해서 저에게 불리한 증거를 만들려고 한다는 걸요. 예를 들어 제가 화장실에 오래 있었던 장면만 편집해서 며느리가 화장실에서 비밀 통화를 한다는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기가 올 때 제가 잠깐 당황했던 모습만 편집해서 며느리가 아기를 학대한다는 식으로 만들 수도 있었어요. 정말 소름 돋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한 가지를 놓쳤어요. 며느리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는 걸요. 저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일단 모든 카메라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어요. 그리고 각 카메라의 녹화 범위와 사각지대를 분석했어요. 그 다음에는 역으로 시어머니를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올 때마다 몰래 녹음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하는 말, 행동, 모든 걸 기록했어요. 그리고 법적 자료도 찾아봤어요. 몰래카메라 설치는 명백한 불법이었어요. 특히 화장실이나 침실 같은 사적인 공간에 설치하는 건 중범죄였어요. 이제 반격할 때가 왔어. 하지만 신중하게 해야 했어요. 섣불리 움직이면 시어머니가 증거를 없앨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시어머니가 영상을 보관하는 곳을 찾아야 했어요.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들이 어디에 저장되는지 알아야 했죠. 며칠 동안 관찰한 결과 시어머니가 집에서 큰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걸 알았어요. 민수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여보, 어머니 집에 컴퓨터 있어? 있지. 왜? 요즘 어머니가 컴퓨터 많이 쓰시나? 응, 요즘 취미로 영상 편집 배우신다고 하더라. 영상 편집?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어요. 시어머니가 제 영상들을 편집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시어머니의 계획을요. 그래서 저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는 정말 놀라더라고요. 47개요? 정말이에요? 네, 사진도 찍어뒀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범죄예요. 변호사에 따르면 시어머니가 저지른 범죄가 엄청 많았어요. 주거침입, 불법 촬영, 스토킹, 성적 수치심 유발, 개인정보 침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가능한 중범죄였어요. 일단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요.
어떤 증거요? 가해자가 실제로 영상을 보고 있다는 증거, 그리고 영상 파일들이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시어머니가 민수에게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지은이를 좀 조사해봤어. 조사요? 뭘요? 그냥 지은이가 정말 좋은 며느리인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엄마, 무슨 소리예요? 민수야, 엄마한테 와봐. 보여줄 게 있어. 그날 민수는 시어머니 집에 갔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돌아왔는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지은아, 우리 얘기 좀 할까? 응, 뭔데? 엄마가 이상한 얘기를 하시더라. 어떤 얘기? 너에 대한 얘기인데. 좀 이상해. 민수는 시어머니가 보여준 영상에 대해 말했어요. 편집된 영상이었는데 저를 나쁘게 보이도록 만든 거였어요. 엄마가 말씀하시기로는 내가 평소에 아기를 잘 안 돌본다고. 뭐라고?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이상한 짓을 한다고.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여보,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해? 아니, 그럴 리 없지. 하지만 엄마가 영상까지 보여주시니까. 영상? 응, 우리 집에서 찍힌 영상인데. 그 순간 민수도 깨달았어요. 잠깐, 우리 집에서 찍힌 영상이라고? 응. 그럼 우리 집에 카메라가 있다는 얘기야? 이제 민수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지은아, 혹시 우리 집에 정말 카메라가 있을까? 드디어 말할 때가 왔어요. 있어. 뭐? 카메라 47개가 있어. 온 집에. 민수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제가 찾아둔 카메라들을 하나하나 보여줬어요. 이것도 저것도 다 카메라야. 이게 뭐야? 어머니가 설치한 거야. 3년 동안 우리를 감시했어. 민수는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 영상들을 편집해서 나를 나쁘게 보이도록 만들고 있어. 정말이야? 응, 변호사도 만났어. 이건 중범죄래. 그날 밤 민수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민수도 믿기 어려워했어요. 어머니가 그런 짓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엄마를 고소한다고? 응, 다른 방법이 없어. 민수도 결국 동의했어요. 어머니가 하신 일이 너무 심각했거든요. 다음 날 저는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몰래카메라 47개요? 경찰도 정말 놀라더라고요. 가족 간에도 이런 일이 있나요? 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감시한 거예요. 경찰이 집에 와서 현장 검증을 했어요. 정말 꼼꼼히 조사했어요. 모든 카메라를 압수하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시어머니 집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조사했어요. 시어머니 컴퓨터에서 정말 충격적인 것들이 나왔어요. 3년 동안 저를 촬영한 영상이 수십 테라바이트, 그리고 편집된 영상들도 수백 개. 모두 저를 나쁘게 보이도록 편집한 것들이었어요. 제목도 충격적이었어요. 며느리의 불륜 증거, 아기 학대 장면, 게으른 며느리의 실태. 정말 소름 돋는 제목들이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가 이 영상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친척들, 이웃들, 심지어 제 직장 동료들에게까지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계획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결국 체포되었어요. 나는 며느리가 우리 아들한테 뭘 하는지 확인하려고 한 거야. 끝까지 자기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어요. 내 아들을 지키려고 한 거라고. 하지만 법은 그렇게 봐주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주거침입, 불법 촬영, 스토킹,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재판에서 시어머니의 진짜 목적이 더 자세히 드러났어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은 더 좋은 여자와 결혼해야 해. 지은이 같은 여자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그래서 결혼 초기부터 이혼시킬 방법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카메라 설치도 그 계획의 일부였고요.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거나 아기를 학대한다는 증거만 있으면 쉽게 이혼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치밀하고 악독한 계획이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저는 모든 진실을 털어놨어요. 3년 동안 겪었던 감시와 스트레스, 사생활 침해와 인권 유린, 그리고 아기에게까지 미친 영향. 판사님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어요. 이런 범죄는 가족 관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서조차 안전을 느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신생아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스트레스는 극심했을 것입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나왔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 그리고 더 이상 감시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이 사건은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몰래카메라 47개 설치, 3년간 며느리 일거수일투족 감시. 정말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의 제보도 많이 들어왔어요. 저희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시어머니가 자꾸 집에 와서 이상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가족 간 몰래카메라 설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어요. 법적 처벌도 강화되었고 피해자 지원 제도도 생겼어요. 지금 저는 민수와 아기와 함께 새로운 집에서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민수도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정말 실망했거든요. 내가 어머니를 잘못 알았어. 정말 미안해. 민수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저를 완전히 믿고 지지해줘요. 물론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3년 동안 감시당했다는 트라우마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새 집에서도 혹시 카메라가 있을까봐 불안했어요. 심리 상담도 받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지금은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있어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불안감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며느리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어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의 상담을 해드리고 법적 대응 방법도 알려드려요. 혹시 시어머니가 자꾸 집에 와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의심해보세요. 몰래카메라 탐지 앱으로 확인해보세요. 증거가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세요. 이런 조언들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사생활 침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확인해 보시고 증거를 수집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주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권과 존엄성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저를 도와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변호사님, 경찰관님, 상담사님,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믿고 지지해준 남편에게 고마워요. 32세 이지은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시고 혹시 비슷한 일을 당하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감사합니다.